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베로도네츠크 시가전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베로도네츠크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의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 어떤 일부들이 대량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이 동유럽 지역에 완전히 그냥 방산무기 장이 섰다. 우리 한국도 좀 뭔가 좀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 우회적으로든 이 한국이 지금 여기 큰 수혜를 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뉴스가 사실인지 저도 전해드리면서 진짜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혹을 가지고 전해드리는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발표인데, 수호이 35 최강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의 미그 29가 격추시켰다는데 더그 파이팅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대격전이 예상되었던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없이 도심지 대부분을 내주고 남부 지역으로 철수하고 주민들의 대피도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화학공장 폭발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지를 장악하고 있으며 현재 시 전체 면적의 20%만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올렉산드르 스트라이크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이 현지 시각 6월 1일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으로 6월 1일 18시, 한국 시간으로 6월 2일 새벽 1시를 기준으로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시 중심부까지 진출했으며 시 동쪽 블록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라며 우크라이나 수비군은 도심에서 철수해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통제하에 있는 시 면적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급격한 방어선 축소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로도네츠크의 복잡한 도심 구조를 이용해 시가전으로 러시아군에 맞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가장 복잡한 도심 중앙부를 내주고 불과 하루 반나절 만에 도시 남쪽에서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등지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세베로도네츠크 작전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병력 철수와 방어선 조정은 러시아 측의 화학공장 포격으로 인한 질산가스 대량 유출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현지 시각 6월 1일 세베로도네츠크 시내의 비료 생산 시설인 아조트 화학공장에 폭격이 가해져 질산가스가 유출되었으며 가스가 유출된 이 공장의 지하에는 구소련 시절 건설된 대피소가 있어서 이곳에 피신한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질산가스가 유출된 세베로도네츠크 화학공장인 아조트 케미컬은 황당하게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요. 폭격 사건이 발생한 이번 주부터 현지 풍향은 동양 방향에서 초속 2.9m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철수가 질산가스로 인한 비전투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에 질산가스 경보를 발령하고 소다수 용액으로 적신 수건이나 안면 마스크를 준비하라고 전했는데요. 러시아의 화학공장 포격이 세베로도네츠크 전투 결과에 예기치 못한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세베로도네츠크에 이 시가전 중심의 방어선을 쳤다. 자, 그리고 러시아 들어와 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 전투는 벌어지지 않고 하루 자고 나니까 도심 중간은 반 정도를 내주고 그냥 뒤로 철수를 해버리고, 또 하루 자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도심 한 20%만 남기고 또 뒤로 철수해버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했냐 그러면 방어선을 왜 쳤냐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은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의 도심을 80% 점령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마치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해서 전투에 져서 패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투가 거의 벌어지지도 않고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알아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제가 이유를 대봐도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화학공장이 이게 세베로도네츠크 아니겠습니까?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 여기에 지금 화학공장이 있어요. 이 화학공장을 러시아가 폭격을 해가지고 터뜨려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비료를 만드는 곳인데,
비료를 만들려면 이제 질산이 있죠. 그 질산 가스가 지금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황화수소, 아조스탈, 그 황화수소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알칼리성인데 이건 산성이에요. 질산이니까. 그게 지금 대규모 유출되고 있는데 이 방향이 동남풍이 불고 있어요. 동남풍이.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는 바람의 방향. 그런데 이걸 이제 세베로도네츠크 시민과 세베로도네츠크를 방어하려고 들어갔던 우크라이나군은 이 동남풍의 영향을 계속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산은 노출되면 피부에 바로 그냥 수포가 생기고 이 호흡기가 망가지고 이러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조 케미칼 여기를 폭격해서 질산 가스가 유출된 것 때문에 지금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봐도 뭐 그런 거 외에는 도저히 이유를 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 화학공장입니다. 여기를 지금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로이터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쟤들 바보다. 저게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저걸 자기네들 어차피 점령한다고 했으면 점령하고 나서 저기서 비료도 생산하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국부에 도움이 될 텐데 저걸 저렇게 깨트려버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랬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뭐 국부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지금 빨리 이 루한스크주를 전부 다 100% 점령했다라는 그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뭐 나중에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말든가 그거는 뭐 나중에 일이고 지금 빨리 성과를 맞추자. 즉 루한스크주 100% 점령이라는 뉴스를 타게 하자. 그래야 푸틴 각하께 도움이 된다. 그게 뭐 푸틴이 내려놓은 그 스탠딩 오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화학공장, 바람을 이용한 화학공장 질산가스를 때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질산가스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을 뒤로 밀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꽤 큰 공장입니다. 지금 정문 모습이죠. 이렇게 큰 공장인데 이걸 갖다가 때려버렸고 그 바람의 방향을 제가 한번 또 살펴봅니다. 이제 동영상인데 캡처를 하다 보니까 서 있습니다. 자, 동남풍이 쭉 이렇게 불고 있어요. 동남풍이. 그러다가 이제 이 서북 쪽에 우크라이나군이 있지 않습니까? 동남풍이 부니까 서북 쪽에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을 다 버리고 밑으로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뒤에 두고 진을 쳤다라는 건데 참 비전투 손실. 정말 뭐 전투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병력이 뭐 대규모로 살상을 당한다. 그러면은 정말 안타깝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베로도네츠크 시를 이렇게 80%를 벌써 이틀 만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에 또 대량의 포병 장비가 공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경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최신형 크랩 자주곡사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고 현재 운용 요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60문의 크랩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폴란드 현지 언론들이 현지 시각 6월 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현지 시각으로 5월 31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30억 złoty, 한화 약 8,721억 원 규모의 자주포 거래에 합의했으며 당일 곧바로 계약이 발효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폴란드는 자국군이 보유한 크랩 자주포를 향후 수개월 내에 우크라이나군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AS-90 성능 개량 포탑과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자체를 이용해 제작된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 육군이 120문을 주문해 현재까지 80문이 생산됐는데요. 이 가운데 18문이 우크라이나에 기증되었고 수개월 내에 60문 추가 공급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한 모든 크랩 자주포는 우크라이나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정규군 병력을 1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대규모 지상군 증편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번에 크랩 자주포 대량 제공이 결정되면서 최소 100에서 200대 이상의 K9 자주포의 차체, 추가 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영국은 M270A1 MLRS와 사거리 80km의 사거리 연장탄인 GMLRS 탄약을 그리고 미국은 M142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시스템과 대량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몇 주 이내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규모 공세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서방제 무기들로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자, 이 자주포인데요. 차체가 우리 K9 차체입니다. K9 차체. 포탑은 영국의 AS90 포탑이에요. AS90이라고 자주포가 있습니다. 우리 K9이 이거 개발할 때, 자주포 개발할 때 AS90 참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청출어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란드하고 우리가 120문 그 라이센스 해서 폴란드가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한화에서 계약을 해줬죠. 그런데 지금 기 생산해 놓은 이 자주포 숫자가 80문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8문은 이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들어가는 거 이제 운영 교육 중에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나머지 그러면 62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2문 정도는 폴란드도 교육해야 되죠. 신병들 지금 뭐 1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병력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교육해야 되니까 교육 자료로 놔두고 나머지 60문은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준 거긴 하지만 그리고 새것 같은 준 거죠. 그걸 뭐 거의 새것 가격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군에 배치가 되고 납품된 그 물량 전체를 수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준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보니까 대당 한 145억 원 정도 돼요. 우리 K9 자주포의 그냥 딱 그 차체 가격만 하면 한 45억에서 50억 원 되는데 이 정도로 많이 뭔가가 붙었다. 145억 원이니까 이건 아마 아주 많은 다량의 포탄이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도 포탄 150억이 포탄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뭐 최고죠. 그러니까 이 포탄 또 대량으로 전처럼 캐나다를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고. 자, 그리고 그럼 폴란드는 그럼 자기네들 어떡하냐? 자주포 없어도 되냐? 아니죠.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폴란드는 자기네들 걸 다시 만들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병력을 2배 이상으로 증강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화 디펜스의 이 K9 자주포의 차체가 뭐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적은 이익이겠지만 그래도 꽤 거의 뭐 한 200대에서 300대 정도 되는 그런 수출 효과를 얻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K9 차체의 이 크랩 자주포가 수개월 내에 들어가다고 했으니까 가을 진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확실한 대공세 때 그때 굉장한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돈바스 회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정말 이거 믿거나 말거나 믿어야 되는지 저도 어안이 벙벙한 소식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보도를 정말 고지 그대로 믿어야 될지 의심되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헤르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구닥다리 미그 29 전투기가 러시아의 최신의 수호이 35 슈퍼플랭크 전투기를 근접 공중전으로 격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헤르손 일대에서 대대적인 공세 시동을 건 우크라이나 군을 저지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저지선에 막혀 여러 대가 격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를 인용해서 현지 매체들이 6월 1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지난 5월 27일 오후 2시경 헤르손 지역 공습작전에 나섰던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이 25 공격기를 덮치려던 러시아 전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미그 29 전투기가 나섰다라며 미그 29 전투기는 곧바로 러시아 수호이 35 전투기와 근접 공중전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이 근접 공중전은 우크라이나의 미그 29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미그 29 전투기가 도그파이팅 과정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수호이 35를 격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 29는 구식이지만 현지에서 생산되는 헬멧 장착식 조준 시스템과 연동되는 아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근접 공중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미그 29의 아처 발사가 러시아군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발표와 달리 아직 수호이 35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수호이 35 격추가 사실이라면 러시아 공군은 지난 4월 3일 멘페즈에 의해 격추당한 수호이 35 전투기에 이어 두 번째 슈퍼플랭커 기체를 잃게 된 셈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의 제공권은 수치상 압도적인 공군력 우위를 가진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러시아군 신형 전투기 손실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야, 이거 정말 믿어야 될까요?
30여 년 전에 만든 완전히 구형 미그 29 전투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버전이에요. 미그 29A. 그 전투기가 아무리 뭐 미그 29가 기동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구형인데 이 지금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최강이라고 차타가 공인하는 이 슈퍼 플랭커 수호이 35를 근접 공중전에 들어가서 이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혔어요. 일단 그 근접 공중전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로 멀리서 보고 이제 쏘는 이 미사일 외에 그냥 열추적 미사일 단계로 들어가서 서로 그냥 꼬리를 물고 이제 열추적 미사일 쏘는 뭐 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꼬리를 물어야 쏠 수 있었어요. 예전 열추적 미사일들은. 그런데 요즘은 먼저 보면 그냥 정면에서도 쏩니다. 미사일들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정면에서도 그냥 열이 있으니까 어차피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 현대의 열추적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 이 도그 파이팅은. 자, 그러면 왜 슈퍼 플랭크는 못 봤을까? 자, 그리고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그러니까 조종사가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헬멧을 쓰면 과거에는 뭐 헬멧 쓰고 이 뭐 그 공기부 입고 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전투기 꼬리를 잡으러 막 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헬멧 쓰면 이 고글에 다 연동되어 있는 그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기계들을 딱 쓰고 그러면 고글에서 비치는 이 어떤 그 센서하고 나의 시력하고 딱 맞추고 조종사의 시력과 딱 맞춥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접 공중전에 들어가서 적을 먼저 보고 그냥 쏴버리면 됩니다. 보는 순간 미사일의 초점이 조종사의 시야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딱 그냥 맞아버려요. 그럼 쏘면 됩니다. 그걸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까지 이 수라 K, 수라 M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이 좋을 때 러시아에게 납품했던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이런 것들을 납품할 정도 수준 되니까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호 27과 미그 29 당연히 개량해서 이 수라 K, 수라 M 이라고 하는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당연히 달아놨겠죠. 그래서 수라 M은 미그 29 UB 되고요. 그리고 수라 K는 또 수호 27도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크림반도 전쟁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납품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냥 독자적으로 또 만들어서 또 쓰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좀 미끼 역할을 수호 25가 한 것이 아닐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러시아는 정말 황당하게도 조기 경보기의 도움 없이 그냥 작전해요. 참 희한한 그런 군사 강국인데 분명히 거기도 조기 경보기 있는데 조기 경보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투기가 그냥 알아서 그냥 와서 덮친 겁니다. 그래서 헤르손 지금 반격을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폭격하러 들어가니까 러시아의 수호이 35들이 날아오더라. 자, 그러면 러시아 수호이 35 한번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쟤는 조기 경보기 통제 안 받고 그냥 알아서 오니까 이 한 120도 각도 또는 한 60도 각도 이 정도밖에 못 보니까 그 사각지대에 미그 29가 숨어 있고 그리고는 수호 25가 러시아군을 폭격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날아오는 겁니다. 수호이 35가. 그러니까 날아오면 이 사이드에 숨어 있으면은 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뭐 90도 각도, 120도 각도. 근데 전투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한 60도 각도 이렇게 쪼지 않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레이더 사각지대에 딱 숨어 있다가 아마 나토의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저는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전과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사각지대에 딱 숨어 있다가 이 수호이 35가 공격기에 들어가는 수호이 25를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것을 옆에서 그냥 돌입해가지고 쏴버렸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어떤 뭐 나토의 그 조기 경보기의 도움 없이는 힘든 시나리오는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정말 대단한 전과가 아니라 한 세대 이상 뒤진 전투기를 가지고 완전히 현존 최신 시스템이 집약된 이런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 알려드리면서 사실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총 있었던 모든 전과는 제가 내일 새벽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